설 연휴 대권 주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 연휴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기 대선이 가시화가 되면서 대권 주자들 발걸음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설 연휴 이후에 이제 대선 레이스 구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현재까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 많이 앞서고 있는데 계속 문재인 대세론이 쭉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 추석 연휴 4일 뒤에 과연 다른 후보들 아까 말씀하신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제 추격을 할지 큰 관심 사항입니다. 예.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만에 하나 이 추석 연휴 때 호남 민심까지 만약에 보탠다면은 정말로 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 독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의 민심을 어떻게 이제 끌어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50대 주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출마 선언을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지금 지지율을 합해봤자 둘 다 3%가 안 돼요. 이걸 이번 설 연휴 때 어떻게든 지금 주민들과 대화하고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끌어올려야지 지금 그 당의 후보가 돼서 다른 카드를 만들 수가 있지 어렵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야말로 정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답부 상태고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설 연휴 때 많이 좀 전략을 잘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접촉해가지고 그걸 추격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 중심으로서 상당히 앞서가고 전체적으로 독주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때 20%대 박스권이었는데 이제 30%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비문 진영, 이제 사실은 친박과 친문에 대한 이 중도 진영의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박 진영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탄핵을 당한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속에서 비문 진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데 이 제3지대 비문 진영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보수 중심의 소위 말하는 반기문 전 총장의 중심의 이런 제3지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중도와 보수 진보를 함께 포괄하는 이런 제3지대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번 이 설 민심에 설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이번 설 이후에는 굉장히 시계가 빨라지게 됩니다. 특검의 조사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현재로서는 탄핵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곧바로 대선 국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설 민심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호감도가 사실은 높지 않은 그런 상황도 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가 호감도가 낮았던 비호감도 때문에 90% 이상의 그런 대선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앞서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상황은 이 비문 진영의 단결 그리고 연대, 정책 연대라든가 이런 흐름에 따라서는 큰 판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설 민심, 밥상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심할 수가 없다. 또 설을 또 지나봐야 또 제대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좀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서 빅텐트론 혹은 또 제3지대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일단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화 이후에 빅텐트론을 형성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님, 그다음에 정운찬 전 총리 이런 분들한테 계속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만나서 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당에서 유력한 후보였습니다만 지지율이 좀 떨어진 안철수 씨도 빅텐트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자강론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안철수 씨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김종인,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빨리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선점해야지 문재인 씨하고는 지지율 경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반기문 캠프의 이런
여러 가지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도 내가 들어보니까 뭐 좀 평수 큰 게 얻은 게 아니고 마포에 뭐 조그만 사무실 아직까지 쓰고 있고 물론 뭐 작업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도 좀 정비가 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빨리 좀 반기문 총장에서 한국 정치는 또 이게 시간을 놓치면은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런 걸 보완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반기문, 안철수, 손학규 연대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런 흐름의 모색이 있습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는 귀국 이후에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대권 주자로서의 신뢰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라든가 또 관훈클럽 현장에도 제가 직접 가서 봤었는데요. 예.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우리가 얘기했던 반반의 모습. 다시 말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본인에 관련돼서 검증의 문제, 조카와 동생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연락도 안 해봤고 확인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건 대권 주자로서는 가당치 않은 자세죠. 국민들께 만일 경우 어떤 검증의 요소가 있다면 명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든가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빠르게 자신의 정책 메시지를 잡아야만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고 그 힘을 끌고 갈 텐데 저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신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도리어 상당히 역시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께 각인된 모습이라든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고 자신의 이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호소력도 많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손학규 전 대표도 2년여의 집결 끝에 나왔는데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일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 좋은 주자였는데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속에서 문재인 대소론이 너무 강해질 경우에는 이 비문 진영의 텐트, 그 텐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반 총장 중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 중심이 될 것이냐 또는 이 연대 틀들이 정책 연대까지 끌어내는 그런 큰 텐트가 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이 이번 설 기간 동안에 주자들의 이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국민들께 다가갈지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 전 총장이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당에 들어갈 가능성은 어떻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가장 유력한 정당이 바른정당이 아니냐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어떤 뭐 동아일보 언론을 보니까 정치부 기자 11명이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정당을 간다면 바른정당에 갈 확률이 몇 프로냐 그랬더니 11명 중에 8명이 아마 바른정당을 갈 것이다. 이런 아마 조사 결과를 보고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념 선양이라든지 그동안에 그 바른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김무성, 정병국 그런 의원들의 성향을 볼 때 그런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럼 새누리당 쪽으로는 완전히 안 올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또 새누리당이 당명 바꾸고 지금 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노선을 정하고 어떤 이제 대선 로드맵과 반기문 씨의 로드맵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바른정당 입당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그렇게들 말씀이시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바른정당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뭐 남경필 후보,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대선 그 경선 규모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또 남경필 전 지사,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지지율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보수 진영에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가세할 경우에는 바른정당이 상당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바른정당이 이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 중심으로 약 30명 정도가 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주도하는 새누리당이 도리어 여론에 관심을 가지면서 흐름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도리어 이제 새누리당이 많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 총장이 가세한다면 바른정당의 그런 경선의 열기라든가 예. 분명히 반 총장을 그대로 뭐 후보로 옹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치열한 경선이 펼쳐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측면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 진영에 판이 커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이 대표되는 진보 진영과 어떤 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꼭 간다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봅니다. 예. 새누리당 갈 경우에는 완전히
본인의 틀들을 이 반 총장의 입지를 좁히는 형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의 경우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이 가상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이런 이 강력한 주자들과 경선을 통해서 도리어 더 판이 커지고 그리고 중도 성향의 보수가 같이 거기에 합류한다면 도리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반 총장의 선택이 바른정당일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이 또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새롭게 판이 변하면서 도리어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할 만한 변수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이번에 조기 대선이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반기문 대결일 확률이 높아요. 예. 물론 제3지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활약을 할지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할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도 지역에서만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보내지 말고 일단은 확실한 보수 집토끼 30%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바른정당보다 지지율이 높고 정통 보수 충돌이 아직까지는 새누리당 언저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개념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김 교수님한테 말씀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도 지금 70%까지 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이런 문제 가지고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 후보로서의 그런 견해를 밝히면서 좀 다른 주자들하고 차별화되는 유엔 사무총장 10년의 경험을 좀 한반도 문제에 접목시키면서 그런 행보를 할 때 확실한 30%의 그런 보수층을 얻고 플러스 중도 20%로 선거가 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 총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 대권 주자로서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면서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아주 글로벌한 경험 그리고 한국이 배출한 정말 유엔 외교의 수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20대, 30대 이 전반적인 계층에서 반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의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대부분 다 60대 이상, 지역도 TK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이 스스로 지금 그 전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좁혀온 그런 행보 때문인데요. 반 총장이 스스로 대권 주자로서 국민들께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요. 그런 보수나 진보, 말씀하신 이제 국제적인 지형도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또 아베라든가 시진핑 이런 우리 주변의 이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로 창의적인 외교력이라든가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보수층에서 지지율에 지금 국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 총장이 좀 더 그런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지면서 중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주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만 반 총장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를 자꾸 폭을 좁히는 현재의 모습이라든가 또 모호한 정치적 메시지 이런 부분에 국한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불명확하고 도리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대선 국면에서 조기에 낙마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보수층의 기대는 일단 뭐 반 총장이 좀 빨리 선택을 해서 입당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유승민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회창 총재가 가장 인기가 좋았을 때 유승민 현 의원이 뭐 비서실장도 하고 인연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자기가 다니고 있던 사람에 대한 그런 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해창 총재가 좀 보는 시견이 있겠죠. 정치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창 씨는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 정치인인데 유승민 후보한테 좀 보수 쪽에서 좀 커버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창 씨 정도 되는 대통령을 2번, 3번 출마하면서 한국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를 보는 시견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1948년에 건국을 해서 이제 2048년 되면 건국 100주년이 되고 말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세계 유명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통일된 한국이라는 과정하에서 세계의 말이 4강, 5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수 정치의 역할이 너무 없어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 통해서 보수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 보수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를 좀 유승민 후보가 이제 나왔다니까 좀 하면서 이해창 씨 같은 그런 정치 거물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수업을 더해서 국민들의 설득력 있는 그런 국가의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통 능력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정책적인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이회창 효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큰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미 뭐 정치를 은퇴하신 지가 꽤 됐고요. 6년 정도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권에 나오셔가지고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과거 자신을 도왔던 비서실장으로서 도왔던 유승민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격려하고 힘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치권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김종필 전 총재처럼 충청권에서 막강한 그런 영향력과 그동안의 이 지지 기반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는 좀 역할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보수 경제와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 또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라는 어떤 일정한 정책적 포지션이라든가 또 향후의 정치력을 보여줄 때는 예. 옆에서 작은 뭐 조력의 힘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뭐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그때 끝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2명의 재판관의 공석은 좀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론적으로 그 말이 맞죠. 9명 중에 2명이 빠지고 7명 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2명만 만에 하나 반대하면 그건 탄핵은 기각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이 있는가 하고 현재 소장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학자들도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설사 박한철 소장이 이번 달 말일로 그만두고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더라도 예. 후임자를 현재 권한대행 체제가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는 임명할 수 있다고 그러고 진보 쪽에서는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는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퇴임한다고 해서 조급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분도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한다. 그럼 항상 신속하게가 우선이냐 공정하게 우선이냐 이런 논쟁이 있으신데 저는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역사에 남는 판결을 해라. 그래서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간이 너무 좀 짧다고 공정성에 의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알다시피 증인들 채택하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검찰에서 그동안에 자출한 진술 조서를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만 채택이 안 된 것도 많아요. 고영태 씨라든지 예. 또 유상영인가 이런 분들 건 변호인 입회가 안 되고 채택이 안 되고 있고 태블릿 PC 두 개도 지금 채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춘 다음에 이거 외국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가지고. 그 뇌물죄 부분이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각되면서 쉽지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가고 세월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좀 더 법리 공방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가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봅니다만 세세하게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전원 사퇴까지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라든가 입법부, 행정부 전체에서 일어난 일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최고의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지연작전을 펴면서 압박을 한다든가 예. 특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최대한도 이 대리인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기저기 제기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일단 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사실상 국정 마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닥쳐오는 그런 대외적인 위기 또 경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 체제는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국민들의 이 위임을 받은 제대로 선출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가 정말 정상화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신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려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연하려는 그런 아주 고의적인 나쁜 모습이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의 권위기관에 대해서는 예. 그 역할과 또 진행에 대해서는 일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구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어떻습니까?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특검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예. 그리고 이 현재 어떻습니까? 안봉근이라든가 이재만 비서관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검찰 조사라든가 또는 헌재 출석까지도 다 거부하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들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국민들에 대한 신망을 저는 깨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국정 공백을 빠르게 정말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많은 증인들에 대한 얘기들 또 다양한 변론들 검찰 특검 조사에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헌법재판관이 있을 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중심을 잡고 저는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믿으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이런 국정농단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지켜보면서 힘을 모아주시는 게 이 보기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3월 13일 전에 타당 심판 결론이 나면 특검 수사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박 대통령 신분에도 변화가 좀 있을 거고. 그러면요. 예. 만에 하나 그 전에 결론 난다면 특검을 지금 내가 이런 상태로 가면 연장될 확률이 많잖아요. 한 달 정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3월 13일 전에 탄핵이 됐다 이런 상황이면 근데 민간인 신분에서 정말 조사를 받으면은 예. 조금 더 혹독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 대통령 신분에서 보호받는 그 장벽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헌재도 사실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수사가 마무리돼서 헌재도 다 같이 어울려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도 좀 여러 가지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그 판결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은 이제 대통령의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변수인데요. 현 상태에서는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명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특검 연장과 관련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이 소장이 일단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될 경우 만일의 경우 이제 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는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특검은 당연히 연장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또 세로 7시간 문제라든가 거기에 넘어서서 권한을 남용했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뇌물죄 관련 조사도 지금 삼성이 조사는 있지만 다른 기업들 조사가 아직 확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시한을 연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특검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동안에 특검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최순실 씨도 어떻습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6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지금 관련된 대통령 측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처럼 도망 다니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제대로 된 협조가 없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이 있다면 당연히 연장을 해서 특검 수사를 충실하게 해줘야 될 거다. 그리고 재판관의 문제가 있는데요. 권한대행은 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이거는 대통령과 거의 동격의 그런 국가 지도자를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과정들을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임명을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이 원내 교섭단체만 4개가 되는 이런 다당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금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준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이 뭐 요즘 또 대권주자라는 대권주자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대행으로서 적절한 행보를 통해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은 사실은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논란보다는 빠르게 이 정상화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헌재 소장 임명에 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나 국회에 모든 공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천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준다면 그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